자, 오늘은 노동시간인데요. 이 판례에 의하면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동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실노동시간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노동시간의 개념으로 중요한 게 법정 노동시간과 소정 노동시간인데요. 그렇죠. 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과 당사자가 서로 약정한 노동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자, 먼저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기준법 제50조 제1항인데요. 일주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제2항에서 1일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한도를 법정 노동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는 당연히 7일을 의미하겠죠.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개념을 정의하는 제2조 제1항 그 제7호로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다 라는 규정인 거죠. 아니,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이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 황당한 규정은 그 전에 노동부가 꼼수를 쓰면서 일주일은 5일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초과 노동이나 휴일 노동과 관련이 있고요. 또 소위 52시간제라고 하는 거,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초과 노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하루, 그러니까 1일이죠. 1일 하루. 이 하루는 역일, 그러니까 달력상의 하루, 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야간조의 경우에는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다음날 근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으로 보고 8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간 노동과 같이 그 노동이 그 이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그걸 하나의 노동으로 취급을 해서 이 8시간 제한 규정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요. 지금은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어 있지만 이 하루 8시간 노동제가 그 제도화된 게 한 100년쯤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노동, 그리고 8시간 수면, 그리고 8시간 휴식이라는 구호가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거의 200여 년 전인데요. 1817년이었습니다. 네,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그 산업혁명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까지 일을 했고요. 휴일은 그 일요일 하루뿐이었는데, 자, 그나마 뭐 일요일에 쉴 수 있었던 게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 봉건 시대 있죠. 봉건 시대의 그 농노들, 이 농노들은 일요일 날은 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나 농노들은 일요일 날 쉴 수가 있었는데 이건 그 서양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영향이 좀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중세 농촌 공동체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 윤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도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와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이 그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근대 사회의 이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서 형성된 그 공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력이 이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휴일 제도의 시행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산업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새로운, 그러니까 산업화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계급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공장 입법을 통해서 휴일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그 16시간에 달했던 이 긴 노동시간이, 그러니까 단축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노동자들의 저항과 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로버트 오웬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보통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오웬 이전에는 사회주의자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소셜리즘이라고 있죠. 소셜리즘, 사회주의라는 그런 개념,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오웬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지칭을 한 또 세계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자는 이 로버트 오웬인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면 뭐 칼 막스라든가 프리드리히 엥겔스 뭐 또는 뭐 레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이 공산당 선언에서 로버트 오웬을 이 생시몽이라는 사람하고 프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오웬, 생시몽, 프리에를 더불어서 이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이 어떤 공상가라든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 헛된 망상을 같은 걸 품고 있는 사람, 뭐 아니면 허풍쟁이,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로버트 오웬은요, 자신의 신념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사회를 개혁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던 정말 이제 진정한 사회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로버트 오웬은요, 생활협동조합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829년에서 1834년에 이 노동조합, 협동조합, 뭐 노동자 자주관리, 대안화폐, 이런 운동 같은 걸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1844년에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건요, 로버트 오웬이 구상하고 또 제안했던 그 뉴 하모니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로버트 오웬은 1825년 1월 3일에 이 배 한 척을 빌려서 그 자신을 찾아온 노동자 800명과 함께 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인디애나주의 여의도 면적의 한 40배, 그러니까 여의도 크기의 한 40배가 넘는 그 넓은 땅에 이런 실험적인 공동체 마을을 세웠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뉴 하모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일하고 또 생활하는 협동 마을 같은 건데요. 이 아쉽게도 로버트 오웬은 이 그 사기꾼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그 가지고 갔던 재산을 이제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828년인데 3년 만에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쓸쓸하게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로버트 오웬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노동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경영했던 그 공장에서 이걸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오웬 공장은 하루에 10시간만 딱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루에 8시간 노동제 있죠. 이 하루 8시간 노동제는 1817년부터 이게 구호로 외쳐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8시간 노동이 실현될 때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1848년에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프랑스 2월 혁명이 사실상 노동자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난 결과 하루 노동 시간은 12시간 노동 정도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1848년에 와서야 겨우 그 12시간으로 단축이 됐던 거죠. 자,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요.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노동시간 문제가 그러니까 노동 문제의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21세기고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금 우리도 보면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1일을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라고 하죠. 이 메이데이의 기원,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 기원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했던 그 미국 노동자의 파업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게 바로 그 1886년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 당시에 이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러고도 이 주급으로 그 겨우 7달러에서 8달러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노동 조건이 열악했던 거죠.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판잣집, 아주 쓰러져가는 판잣집의 집세가 그 매월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 거의 생활하기 힘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8달러를 벌으면 48, 32달러에서 한 40달러, 대략 한 35달러 정도 번다고 하면 그 중에 10달러에서 15달러를 그 월세로 내면 거의 그 한 달 봉급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냥 판잣집 월세로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시간 노동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1886년 5월 1일 총파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1886년 5월 1일 이날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날 공장하고 상가가 모두 문을 닫았고요. 시카고, 뉴욕, 보스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38만 명 이상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2일 밤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밤, 그 다음 일요일 밤 시카고 경찰이 30명의 폭력배를 동원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직 깡패들을 동원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이제 농기계 공장을 폐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파업 농성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파업 농성을 하고 있는 공장을 폐쇄를 하고 그 노동자들한테 린치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죠. 5월 3일 날 노동자가 맞아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런 소식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퍼지니까 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이게 헤이마켓 광장이라는데 3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열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 이 기동경찰들하고 이 기업주들이 또 고용해서 조직을 한 민병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원한 깡패들, 조폭들 있죠. 조폭들이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아주 미국에 지금도 문제지만 뭐 옛날부터 계속 문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5월 4일에 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살해당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가 열렸는데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평화 행진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평화 행진을 딱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경찰이 시위대를 이제 막고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한 겁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 다이나마이트를 경찰 쪽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 이게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고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니까 곧바로 이제 경찰들이 총을 쏘아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7명이 죽고요. 또 4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이죠. 이 무정부주의자 8명이 음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한 증거는 이 피고인 중에, 8명의 피고인 중에 1명이 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참 황당한 증거죠. 자, 이렇게 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고요. 8명 중에 7명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형수 7명 중에 2명은 주지사가 이 종신형으로 감형을 해 주었고요. 또 1명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가 4명이 남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남은 4명의 이 무고한 사형수는요,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해 1887년 11월 11일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당시에 사형을 당했던 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어거스트 스파이스라는 사람이 재판에서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진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를 목매달아서 노동운동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궁핍과 고통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해방을 고대하는 수백만 임금 노예의 노동운동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처형하라. 당신들은 지금 불꽃 하나를 밟아 끄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당신들 뒤와 앞에서 어디서든 불꽃은 다시 피어오를 것이다. 이것은 지하에서 타오르는 불길이다. 당신들이 밟고 있는 대지 자체가 불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 19세기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1864년 런던에서 창설된 이 국제노동자협회인데요. 보통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 또 협동조합, 노동자 교육단체, 또 사회주의자들이 광범위하게 모여서 결성한 단체인데요. 막스나 엥겔스 뿐만 아니라 정통 이제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뿐만 아니라 부르동주의, 라살레주의, 바쿠닌주의, 그리고 이제 영국식 노동조합주의까지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결합을 해 있었고요. 노동조합 운동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정당 창립이라든가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또 이제 민족 독립운동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제1 인터내셔널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71년에 파리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봉기를 해서 프랑스 파리에 자치정부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파리 꼬뮌이라고 합니다. 파리 꼬뮌은 최초의 노동자 정부인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또 법령들을 발표해서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야간 작업의 폐지, 그러니까 야근을 없앤 거죠. 노동자에게 사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노동계약상의 어떤 사소한 위반 같은 거 그게 있으면 벌금 부과를 하는데, 거기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쇄된 작업장과 공장을 노동조합에게 양도하게 하는 그런 조치.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의해 한 일종의 자주관리 시스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창제 폐지. 공창제 폐지했고요. 무상교육. 지금도 이제 우리 아직도 이제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무상교육. 그 다음에 임차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아주 진보적인, 어쩌면 정말 혁명적인 조치들이었던 거죠. 자, 자치정부가 파리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당연히 이 파리 꼬뮌을 붕괴시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정부군이 프로이센 군대, 그러니까 독일 군대죠. 나중에 이제 독일 통일을 하는 프로이센 군대와 결탁을 해서 이 파리로 진격을 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동학혁명을 진압한다고 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인간들하고 진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 일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피해 일주일이라고 딱 부릅니다. 이게 7일 동안 아주 격렬한 시가전을 치르게 돼요. 이제 파리 시내에서 프로이센과 정부 연합군과 이제 파리 꼬뮌의 이제 군대하고 이제 시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가전 끝에 결국에 이제 꼬뮌은 와해가 되고요. 2만 명이, 그러니까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꼬뮌군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3만 8천 명 정도, 3만 8천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되는데요.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요. 또 유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이 프로이센군과 정부군에 대항을 했던 이 꼬뮌 전사들, 그래서 꼬뮌나르라고 불러요. 꼬뮌나르라고 불렀는데, 이 꼬뮌나르들, 그러니까 꼬뮌의 전사들이 저 꼬뮌 만세를 부르면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그린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사하지 않고 붙잡힌 꼬뮌 전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벽 앞에서, 그러니까 1871년 5월 28일 재판도 없이 모두 총살을 당했는데요. 이때 이 꼬뮌 전사들이 총살을 당한 이 벽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동부의 페르 라쉐즈 공동묘지 한편에 이 꼬뮌 전사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이게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벽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종의 꼭 이제 들러야 하는 그런
대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파리 꼬뮌이 붕괴하면서 결국에 이 제1 인터내셔널도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1876년에 해체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가 이 1889년 7월 14일, 그죠? 7월 14일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뭐냐면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1100년이 지난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요, 이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면서 이 국제 노동자 대회 창립 총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제2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그 1889년 파리에서 이게 그 제2 인터내셔널 그 제1차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노동권 수호, 동맹 파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그 8시간 노동제의 획득을 결의하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월 1일이 국제 노동자의 날로 정해지게 되었고요. 다음 해인 그 1890년부터 매년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게 된 거죠. 참고로 191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제8차 대회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 된 거예요. 자, 이 사진은요,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미국 뉴욕에서 그 노동절 기념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5월 1일이 노동절인 건 그 사회주의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해서 20세기 초부터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노동절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3년,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였죠. 이때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단체가 조선노동총동맹이었는데요. 이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첫 번째 노동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일제의 탄압이 계속됐는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 노동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어요. 자, 해방이 되자 이 전평이라고 불렸는데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평, 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이 미 군정에서 이 전평을 불법 단체로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백색 테러의 표적이 됐는데, 그 정치 깡패 김두한 있죠. 김두한 알죠? 김두한. 이 정치 깡패인데, 이 김두한이 바로 이 노동조합 집회에 폭탄을 집어던지고 뭐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테러를 일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있죠. 뭐 야인 시대니 뭐 그런데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저기들 뭐 김두한이니 뭐 시라손이 이성순 같은 인간들, 뭐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있죠? 뭐 하여튼 쭉 많은데, 그런 인간들이 뭐 건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때 해방되고 나서 그 이승만 정권 때까지 그랬어요. 뭐 사람 죽이고 다니고 막 테러하고 그런 정치 깡패들이었죠. 자, 며칠 전에 4월 3일, 그러니까 제주 그 4.3 항쟁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4.3 항쟁 때 그때 제주도에 가서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 서북 청년단이라는 테러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아주 이제 경찰보다 더 악독한 적이들이었는데, 그 시라소니 이성순이가 그 서북 청년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김두한이는 또 다른 데였을 거예요. 아마 대한청년단인가 뭐 하는 그런 그 청년단이라고 부르는 그 단체들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테러 단체예요. 이 테러 단체들인데,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이 노동조합을 싸그리 그냥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워진 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것들, 그런 노동조합들이 결국 뭐냐면 이게 어용노조예요. 그러니까 어용노조를 만들어 놓고 이 깡패 놈들이 자기네들이 그 이제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제 이성순이처럼 이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성순이가 교회 장로였는데, 교회 장로를 한 인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사들,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이 서북 청년단에서 사람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개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진짜 그 잔인하고 이게 비윤리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막 벌이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도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부터 꾸준히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일본에 투쟁을 했던, 일본에 저항을 했던 그 노동조합들은 다 파괴가 되고, 그 새롭게 이제 세워진 그 어용노조죠. 이제 어용노조들이 세워졌는데, 이 어용노조들의 연합단체가 바로 대한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노총의 전신인데, 이 어용노조가 창립된 날이 3월 10일인데 이승만 정권이 노동절을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5월 1일은 사회주의 냄새가 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5월 1일이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이제 바꾼 것처럼, 역시 이제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이제 싫다 바꾸고, 그리고 언제로 바꿨냐면, 그래서 이제 어용노조인 이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한 거죠. 참 웃기는 거죠, 이게. 그래, 6.25 때 이 38선을 우리가 이제 북한군한테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38선을 넘은 날이 지금 그게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된 거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역사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네, 뭐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역사의식이라고 이게 있는 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 참 이게 우리의 역사라는 게 슬픈 거죠. 자,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노동절을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옮기긴 했는데, 그래도 노동절이라는 명칭은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없애버리는 건 바로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원래 일본군,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주군 출신이면서요, 또 해방 후에는 또 남노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남노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동료들을 싹 이제 불어버리죠. 그러니까 명단을 다 넘겨주는 그런 비열한 짓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이 박정희의 친형이 있는데, 박상희라고요. 사회주의 계열이고 또 이제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을 했던 아주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박정희 친형인데, 이 박정희 친형의 박상희 친구 중에, 그러니까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태성이 당시에 이제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넘어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황태성을 밀사로 보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남노당 출신이란 걸 믿은 거예요.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그 이제 중앙정보부 있죠.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자기 형의 친구인 황태성을 붙잡아서 이 간첩이라고 또 총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 황태성을 내려보낼 때 엄청난 공작 자금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냐, 이게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은 결국에 박정희가 혼자서 꿀꺽 해버렸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긴데, 그리고 이제 그 자금으로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화당 창당에 그 북한에서 내려온 이 황태성의 역할이 좀 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죠? 김일성이 기분이 완전히 진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박정희를 죽여서 그냥 맨살을 씹어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주 그냥 아주 그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죽이려고 들었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를 죽인다고 자꾸 무장공비들이 계속 내려온 이유가 다른 데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노동절이 5월 1일로 된 것은 그 87년,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있은 후에 전국적으로 7월, 8월, 9월에 이렇게 계속 걸친 이 노동자 대투쟁, 보통 뭐 7, 8, 9 대투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절을 5월 1일로 복귀시키려는 이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의 성과로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이 노동절이 된 거죠. 하지만 뭐 아직도 노동이란 말은 되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왜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에는 바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처리가 됐다라는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쉽게 처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문제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근로자의 날을 뭐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것에 있는 건 좀 아니죠. 그럼 이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네, 1917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소련, 지금은 이제 해체가 돼버렸죠.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최초의 또 사회주의 국가였죠.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보통 소련이라고 했는데 이 소련에서 네, 세계 최초로 1917년에 8시간 노동제를 법제화합니다. 자, 그리고 1919년 설립된 이 국제노동기구의 제1회 총회에서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 이거를 제1호 조약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또 1935년 제19회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조약을 제47호 협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53년인데요. 자, 1953년 이 제정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요. 당사자의 합의로 일주에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3월 29일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단축이 되었고요. 2003년 9월 15일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정 노동시간이었고요. 이제 소정 노동시간인데요. 이 소정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한 노동시간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 노동시간은 이 소정 노동시간과 일치하고요. 이 소정 노동시간이 그러니까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건 소정 노동시간 이외에 노동자가 활동한 시간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느냐 하는 건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노동시간이라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시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노동 대기 시간인데요. 근무를 하지 않고 이 대기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이 대기 시간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주의 감독하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작업을 하는 도중에 뭐 정전이 발생했거나 기계가 고장난 경우, 또는 원료 공급이 중단돼서 발생한 대기 시간, 또는 자동차 운전수, 차장, 식당 접객원의 대기 시간, 의사의 대기 시간, 호텔 포터의 야간 근무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럼 언제부터 노동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할 때는 언제까지를 또 노동시간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좀 시작할 때의 문제를요, 이 시업시라고 하고요. 또 업무를 끝마칠 때를 종업시라고 하는데요. 자, 시업시와 종업시는 이 노동시간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업무를 시작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 시업시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컨대 예를 들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좀 퇴근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즘 그 업무를 위해서 대부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컴퓨터의 전원을 켜서 부팅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시간이 노동시간이냐 아니냐,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가 부팅되는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9시 땡 할 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컴퓨터가 부팅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9시 이전에 컴퓨터를 켜고 9시가 되기 전에 부팅이 돼서 9시가 되면 곧바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9시에는 컴퓨터 화면이 딱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업시의 경우에 보면 보통 그 작업에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거나 또 교대를 위해서 인수인계하는 시간, 또 이제 기계 점검이라든가 정리정돈하는 시간, 이런 거는 그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시간 이전에, 시작 시간 전에 이루어지더라도요, 이거는 노동 시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회, 회의,
체조 이런 거 있죠. 조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체조 같은 게 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한번 이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체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 노동 시간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계산되는 시간인 겁니다. 또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 보호구, 보호모를 착용하는 시간 이런 게 노동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업무성의 유무에 따라 그래서 이게 업무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업복이나 보호장비의 착용이 이 취업규칙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그 의무사항이다. 그래도 이제 성질상 자연스러운 어떤 성질상 노동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노동시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그 은행 직원들이 그 제복을 착용하는 시간. 이거는 은행 직원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복 착용 시간은 그래서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옷을 갈아입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이제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 작업 현장에서요,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거, 이 문제는 그렇죠. 재해 방지라든가 또는 직무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전 장비 착용은 그래서 작업 개시와 필수 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노동 시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 입고 착용하고 그런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가 끝날 때 문제인데요. 이건 종업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상 필요한 뭐 기계 점검이라든가 청소, 정리정돈, 인수인계 이런 경우에는 이건 업무를 끝마치는 그러니까 업무의 최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목욕을 한다거나 또는 이 작업복을 벗는 시간 있죠. 이런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연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정 노동 시간 외에 기업 밖에서 행해지는 이 연수 교육에 참가한다거나 또는 기업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참가가 의무적이냐 아니냐인데요. 만일 이제 그래서 참가가 의무적이고 그 연수가 또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이때는 노동 시간에 포함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요? 자,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이 조합원 대상 교육이나 연수는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단체 협약으로 노동시간으로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교육 시간은 노동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체 협약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 교육 시간, 업무 시간 내에 그 조합원 교육 시간이 보장되는 시간, 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다음으로 초과 노동인데요. 뭐 연장 노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근로기준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법정 노동시간 40시간하고 이 연장 노동시간 12시간을 합산을 해서 뭐 52시간 노동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간 이 12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뭐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이 8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을 포함을 해서 12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 시간의 최대 한도는 12시간이고요. 일주 노동 시간의 최대 한도는 52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2시간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왜 잘못됐느냐 하는 건 이런 개념 이런 용어가 왜 잘못됐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상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이제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추가로 8시간까지 더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의 합의, 그러니까 직접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노동자와 합의한다거나 그런 노동자의 동의가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되어 있죠. 자, 이 노동조합이 없거나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 회사 측의 요구를 참 잘 들어주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데서 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면 임금이라든가 노동 조건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산업구조에서 일을 더 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업, 특근 이런 시간의 노동을 안 하고 기본급만 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해놨지만 그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것과는 또 별개의 사안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서 또 12시간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2시간을 훨씬 넘겨서도 가능한 거예요. 또 긴급한 경우에는 이 노동부 장관의 사후 승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후 승인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늘린 노동시간의 연장이 좀 부적당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이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의미 없죠. 자, 휴게 시간은 이 무급이 원칙이고요. 휴일을 주라고 했지 이 유급 휴일을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더 일을 했으면 다음에 12시간을 좀 쉬게 해줘라 하는 건데요. 네, 12시간을 더 이제 쉬게 해줘라 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시간을 빼서 12시간을 준다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 쉬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에서 그러니까 원래 쉬는 시간에서 12시간을 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쉬는 시간에 쉬어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 의미 없는 걸 왜 만들어 놨는지 이건 참 황당한 일이죠. 참 정말 이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노동과 휴일 노동은 이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뭐 18세 미만 노동자는 이 야간 노동하고 휴일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18세 미만 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 산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그런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단체 협약이 있더라도 하루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또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모성보호제도를 다룰 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사용자는 연장노동,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노동, 또 휴일 노동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대가로서 100%와 또 가산된 50%를 합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150%를 지급하라는 원칙은 이 연장 노동이 위법한 경우라도 적용이 됩니다. 또 이렇게 150%의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위법한 연장 노동이 적법한 것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건 위법한 것이고 임금은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데요, 이게 이 할증 임금을 또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입니다. 사용자는 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노동, 야간노동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한 건 줘야겠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인 100%만 지급하고 이 50%의 가산임금은 이건 휴가로 떼올 수 있다. 그런 규정인 거죠. 자, 문제가 됐던 게 이 초과 노동과 휴일 노동이 겹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초과 노동은 법정 노동 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 주 5일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법정 노동 시간이 정한 그 한도, 그 40시간을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40시간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쉬는 날이죠. 이 쉬는 날인 휴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일을 하는 게 휴일 노동인데요. 그렇다면 휴일 노동을 한다는 건 일주일의 노동 시간의 한도인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일 노동은 그 자체로 초과 노동, 연장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 노동을 하게 되면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이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100%와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금 50% 그리고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금 50% 이렇게 200%를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날이 유급 휴일이라면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100%를 합산해서 모두 300%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휴일 노동은 법정 노동 시간인 주 40시간과 별개의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잖아요. 일주일은 일을 하는 주 5일과 휴일인 이틀을 합쳐서 7일이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7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일주 4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좀 쓴 겁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일주 40시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주는 그냥 일을 하는 주 5일만을 말한다.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 노동이 하루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또 웃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휴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일 동안 40시간을 일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일주의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이니까 총 5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휴일 노동도 또 시킬 수가 있는데요. 휴일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이죠. 그리고 하루의 노동시간의 한도도 12시간이니까 휴일 하루에 1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휴일 노동의 최대치는 하루 12시간씩 이틀에서 총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중 노동시간 52시간을 합산을 하면 일주일의 노동시간은 76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76시간. 이게 좀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이 산업혁명 시대 있죠. 그 초기 산업혁명 시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21세기에 뭐 최첨단 지식정보산업과 뭐 IT 강국이라고 막 그 떠들어대는 이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주소가 이거예요. 일주일에 76시간.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떠들어대고 있는데 사실은 그죠? 1차 산업혁명 때의 그 비참한 현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다 라는 규정을 두는 대신에 이 휴일 노동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0%,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를 합산한 거죠.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 노동수당 50%를 합산해서 200%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 거죠. 자, 이렇게 했어도 아직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휴일 노동 하루 8시간은 초과 노동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순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뭐 이걸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얼렁뚱땅 뭐 대충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2시간 노동제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통해서 현재 우리 노동시간이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적당히 그냥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원칙을 좀 분명하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노동시간은 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시간 노동제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초과 노동시간 12시간이라고 해야죠. 다시 말해서 주 40시간 노동제와 주 12시간 초과 노동제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주 40시간 노동제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 12시간 초과 노동제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동시간 감소로 나타나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보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하는 거죠. 그게 좀 맞는 거잖아요. 시간의 유연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의 변화에 맞춰서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제도,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보다는 그 유연한 게 좋잖아요. 하지만 꼭 유연하다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유연화는 이 노동 시간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화는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경영자나 사용자 단체에서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과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건 그 법정 노동시간을 원칙으로 노동시간의 탄력적 배분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적 노동시간제와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인정노동이나 재량노동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노동시간이나 휴일에 관한 이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노동시간 특례제도 같은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이 탄력적 노동시간제는요, 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있는데요. 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아직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1월 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게 도입한 제도라서 50명 이상 사업장에는 이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1월 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그 부칙에 의하면 역시 이제 올해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 17,862호로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죠. 3개월이 지난 날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6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이 선택적 노동시간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노동자가 자유로이 결정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노동시간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단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취업규칙에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서면 합의에서 대상 노동자의 범위와 정산기간 동안의 총 노동시간, 그리고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했을 때는 그 시작과 종료 시각, 그리고 노동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역시 그 시작과 종료 시각,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정한 경우에 노동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해서 노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산기간은 1개월인데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하는데 신상품이나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이 3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제도가 뭐냐면 정산기간 동안에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의 한도 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노동시간 40시간 그리고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50% 할증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노동시간 유연화는 게 뭐냐면 초과 노동이 발생해도 여기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자세한 거는 이 탄력적 노동시간제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 선택적 노동시간제는 18세 미만의 그 노동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용자는 이 정산기간을 1개월을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정산기간이 이제 한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2, 3개월로 그렇게 정한 경우에,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 일을 시작할 때까지 연속해서 그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을 평균해서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초과 노동에 관한 임금 할증을 규정한 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이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월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 제도인데요. 먼저 법정 노동시간이죠. 이 소정 노동시간은 이 법정 노동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 노동시간의 최대 한도입니다. 초과 노동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제 노동시간은 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1일 12시간, 주 52시간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감이 넘쳐서 이렇게 초과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감이 없으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잔업 특근, 뭐 야근 같은 것도 일이 넘쳐야 하는 거지, 일이 없으면 이 퇴근 시간을 넘겨서 뭐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이겁니다. 3개월의 노동시간을 각각 XYZ라고 하죠. 이렇게 XYZ 이렇게 합시다. 자, 이 3개월의 노동시간을 모두 더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인 거죠. 자, 이 더한 거를 3개월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월의 노동시간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노동시간 얼마, 뭐 일주일에 평균 노동시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평균값을 이 법정 노동시간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노동시간의 평균값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할증 임금 액수는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바로 이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이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본질인 거죠. 자,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말, 또는 이 탄력적 노동시간제라는 말, 이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본질을 해석하고 은폐해서 그 사람들을 기만하는 용어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삭감 제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 구조는 이게 1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정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천민 자본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자, 일자리를 늘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죠. 자꾸 어떻게든 이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꼼수를 쓰고 52시간제라는 것도 바로 이런 꼼수인 거죠. 자, 노동시간은 40시간이지 이게 어떻게 50시간이 되겠어요. 자,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경제 구조가 변화하려면
당연히 노동 구조가 변화해야 하는데 이 노동 구조의 변화가 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악덕 자본가가 노동자를 쥐어짜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이 경총이나 정부에서요, 계속 6개월까지 확대하려고 했고요. 그게 올해 1월 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입법화가 된 겁니다. 이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제3장 임금이 아니라 제4장의 노동시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뭐 이름에도 노동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노동시간의 문제로 인식이 되는데요. 사실 이건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노동시간이 아니라 임금이에요. 임금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유연화 제도는 본질적으로 일은 더 시키겠지만 줄 돈은 깎겠다라는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런 그 노동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 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영업사원처럼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출장이나 또는 다른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자,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뭐 어떻게 되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면 이 소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8시간 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시간을 일을 하든 뭐 10시간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8시간이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어떤 업무의 경우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 12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12시간이 노동시간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10시간만 노동시간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하면 그러니까 12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을 12시간을 했더라도 노동시간은 10시간만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량 노동인데요. 재량 노동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 수행 방법을 이 노동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노동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면 합의를 통해 하루 8시간으로 정했다면 8시간을 일을 하든 뭐 10시간을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4시간, 뭐 5시간도 상관없고 심지어 1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그래도 모두 8시간 일한 것으로 봐요. 뭐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 합의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지 뭐 적게 일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재량 노동이 인정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제2호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자, 어떤 업무들인가요? 자, 보통 R&D라고 많이 하죠. 연구
개발 업무들을 말하는 거죠. 제3호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제5호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네. 자, 비슷한 업무끼리 좀 묶어서 보라고 제4호를 뒤로 빼고 제5호를 앞으로 당겼는데요. 네, 신문, 방송, 영화 뭐 이쪽 업무들이죠. 뭐 기자나 PD, 감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송이나 영화계 쪽의 노동 구조가 참 열악한데요. 여기서 방송 제작이나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의 노동이 재량 노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 규정을 보면 프로듀서나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재량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PD나 감독 말고 다른 노동자들은 재량 노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나 영화 현장에서 PD나 감독은 사실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밤 꼬박 새워서 하루를 넘겨가며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이러는 거 어떻게 보면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4호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라고 했는데요. 주로 이제 디자이너,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말해요. 제6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이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노동시간이나 휴게시간 계산에 좀 특례가 인정되는 분야인데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로 서면으로 합의를 해서 일주에 12시간의 초과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냐 하면 이 육상 운송이나 파이프라인 운송업, 뭐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육상 운송업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그런 버스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 버스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일 종료 후 다음 노동일 개시 전까지 이 노동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자,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이 근로기준법 제59조는 2018년 3월 20일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좀 규정하고 있던 업종은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네, 머리 깎는 거예요. 네,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뭐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자, 아주 좀 많은 업종에서 이 노동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이 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예 그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제63조 그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1호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에 농림사업, 농업이죠, 농업. 뭐 농업이나 임업. 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양식 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네, 제1호와 제2호 규정은 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뭐 이런 분야의 노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업 노동자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이것들을 말합니다. 관리, 감독 업무는 국장, 부장, 뭐 공장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노동 조건의 결정이나 이 노무 관리에 관해서 이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와 함께 이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이제 비서 있죠. 비서와 같이 그 직무가 이 경영자나 관리자의 활동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역시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워치타워라고 하는데요. 이게 망루라고 하죠. 이게 전에 보면 이 용산 소방서에도 이 높은 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망루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뭐 하는 데냐면 이 망루에 올라가서 이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니까 불 나는 걸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 망루는 이게 임실 오수망루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망루 중에서 가장 높은 망루라고 하는데요. 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어요. 1940년대에 건축이 됐고 2005년에 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뭐 언제 이 근처에 간다면 뭐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우리가 이 망루를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망루에 올라가서 뭐 화재라든가 이런 걸 감시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감시적 노동과 단속적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감시적 노동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태적으로 보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볼 때 이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해요. 뭐 이런 것처럼 이 화재 감시라든가 수로 감시 또는 뭐 물품 감시, 개수기 감시, 뭐 그리고 이제 수의 업무가 뭐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이 단속적 노동은 이 노동이 계속 끊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일을 좀 하다가 대기하다가 또 일을 조금 하다가 또 대기하고 뭐 이런 형태의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형태가 좀 간헐적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업무는 좀 한가한데 뭐 이제 기계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이게 대기하는 업무, 또 이제 실제 노동 시간이 대기 시간의 절반도 또 못 미치는 업무, 그런 업무로서 이제 8시간 이내인 거. 8시간 이내일 때 또 대기 시간에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수면 시설이나 뭐 휴게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감시적 단속적 노동은 이 노동 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제는 휴게, 휴일, 휴가입니다.